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공사 일반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건설시공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각종 천연 인공 재료를 이용하여, 이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구조, 기능, 미, 이 세 가지가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의 3요소를 갖춘 건축물을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 시 최저의 공사 비용으로 돈만 가장 적게 들어서 될 게 아니라 최단실 내에 안전하게 완성시키는 과학적인 기술, 이거를 우리가 건설시공이라 하고요. 건설시공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기획이 있습니다. 이 기획은 건축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주라는 것은 건축의 시행자로서 건축을 기획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기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나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난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설계는 설계자가 하겠죠. 설계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시공을 할 겁니다. 이 시공은 시공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자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자라는 것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 보통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감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감리는 시공자를 설계 도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자를 감리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시공을 할 때 최저의 공사 비용으로 최단실 내 안전하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축을 공기라고요. Y축을 공비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프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직접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간접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선이 총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는 요 점을 최적 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적당한 공기다. 그런데 이 공기에서 공기를 내가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공기를 줄이면 공기가 줄어드는 거죠.
간접비는 이 공사비에서 간접비는 감소하고 직접비는 증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공기를 단축하면 직접비는 증가하고 간접비는 감소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접비는 뭐가 있느냐? 직접 공사비는 뭐가 있느냐? 직접 공사비에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자재비, 자재 들어가는 자재비, 그 다음에 근로자 인건비, 노무비, 그 다음 밖에 맡기는 외주비, 마지막으로 경비, 이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다 라고 얘기하면 간접 공사비는 뭐냐? 이건 하나 필기하셔야 됩니다. 간접 공사비는 관리비라든지 감가, 상각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시공계획입니다. 자, 시공계획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놔야 될 게 이 시공계획의 수립 원칙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시공계획의 수립 원칙입니다. 시공자가 각 건축물의 공사 착수 전에 시공의 순서 및 방법, 자재의 반입, 가설물과 기계의 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립하는 것이 시공계획입니다. 그럼 그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원칙은 첫째, 자금량을 최대로 할까요? 최소로 할까요? 당연히 최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화할 것. 두 번째는 각 설비, 기계의 공비, 시간을 이것도 최대한 줄일 것. 즉 고가의 기계를 빌려놓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의 설비와 기계의 능력을 균등히 할 것. 너무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전작업 방법을 강구할 것. 너무 무리하게 공기를 줄이면 이런 안전작업 방법을 무시하게 되어진다. 뭐니 해도 우리가 안전이 제1, 즉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공은 사람보다는 기계화를 깨알 것. 기계화하라. 우리 사람보다는 기계 힘을 빌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이고요. 고가의 설비와 중요한 작업은 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른 작업과 시간대를 조정할 것. 다른 작업과 시간대를 조정할 것. 즉, 고가의 설비를 현장 내에 반입시켜 놓고 다른 적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놀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건축 시공 계획의 내용. 건축 시공 계획의 내용에는 첫째, 실행 예산을 편성합니다. 견적서를 작성한 것보다 공사 수량을 정확히 산출한 다음 시설 원가를 기입하여 표시한 공사 실시 예산서가 곧 실행 예산이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 분장. 이 업무 분장이라는 의미는 공사 현장에는 공사 책임자도 있고 관리 감독자도 있고 현장 기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표 편성. 정해진 공기에 따라 부분 공사를 시간적으로 조합하여 각 부분 공사의 착수 또는 완성일이나 공사의 진행 속도 등을 표시한 것을 우리가 공정표라는데, 여기에서는 공정표의 종류 중에 기본 공정표가 있습니다. 이 기본 공정표가 많은 거냐 정도는 되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표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 지방에 대한 지질, 계절, 기후, 공사량, 부지 상태, 재료 공급 및 운반 방법, 과 종사할 수 있는 노동 인력 등을 미리 조사한 것. 이걸 우리가 기본 공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횡선식 또는 다이어그램식을 작성하는 게 기본 공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공정에는 우리가 가설공사, 두 번째는 기초공사, 세 번째는 구체공사, 네 번째는 끝마무리공사, 마지막으로 부대설비공사, 이런 공사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 상세공정표라는 게 있어요. 이 상세공정표라는 것은 기본 공정표에 있어서 기한 내에 각 부분의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각 부분 공사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공정표를 주로 한
그래픽식, 열기식, 다이어그램식 등으로 작성함으로써 공사의 진행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공사의 진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공정표가 뭐냐? 상세 공정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건축 시공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시공 순서 정도는 올바르게 나열하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착공 준비입니다. 착공 준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가설 공사를 합니다.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가설 공사고요. 그 다음에 가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토공사. 땅을 파지요. 땅을 파고 나면 그 땅 판 곳에 지정 및 기초공사를 합니다. 지정 및 기초공사. 기초를 만들어야 구조체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구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 공사가 구조체 공사다라고 봐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수 및 방습 공사. 방수 및 방습 공사를 하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방수, 방습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위에 올라가면 이제 지붕 및 홈통 공사가 있습니다. 홈통 공사.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해요. 외벽 마무리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창호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유리창이나 문을 설치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내부 수장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내부 수장. 이런 순서가 우리가 공사의 시공 순서다라고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입니다. 건축 시공 계획 순서. 건축 시공 계획 순서는요, 제일 먼저 한 현장이 발생되어지면 그 현장의 현장 소장은 누가 될고 현장원을 편성합니다. 뭐 공사과장은 누구고 공무과장은 누구고 뭐 관리과장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현장원이 편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는 공정표를 작성합니다. 공정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세 번째는 실행 예산을 작성합니다. 실행 예산이 작성이 되고 나면 네 번째로 하는 게 하도급자 선정을 합니다. 건설 공사는 거의 대부분 이 하도급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도급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다섯 번째는 가설 준비물을 결정합니다. 가설 준비물이 결정이 되고 나면 재료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방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번, 2번, 3번 요 세 개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원이 편성이 되고 나면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정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실행 예산이 나오고 그 나머지 네 가지 중에 뭐 재방지가 있다 이러면 요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찾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사 시공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공사 시공 방식에는요,
전통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는 직영공사하고 도급공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도급공사에는 실시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일식도급, 분할도급, 공동도급이 있고요. 이 분할도급에는 전문 공종별 분할도급, 공정별 분할도급, 공구별 분할도급, 직종별 공정별 분할도급, 분할도급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 지불 방식에 의한 분류는 정액도급, 단가도급,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 이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에는 실비 비율 보수 가산 도급, 실비 정액 보수 가산 도급,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 도급,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 도급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적 방식에는 성능 발주 방식, 턴키 방식, 파트너링 방식, 건설 프로젝트 금융 발주 방식, BOT 방식, EC화, 그 다음 CM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중에 전통적 방식 중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직영공사입니다. 이 직영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도급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건축주 자신이 인부를 고용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기타 실무 등을 담당하거나 건축주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직영공사는 건축주 자신의 책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직영공사를 하는 공사의 종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직영공사를 하느냐? 첫째, 소규모 주택입니다. 소규모 주택일 때 직영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간단하고 시공 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은 직영공사가 유리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완전한 조사, 설계 없이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 빈번할 공사. 이런 공사는요, 견적이 확실하지 못해요. 왜? 설계 변경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견적이 확실하게 낼 수 없기 때문에 도급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해의 응급 복구 등 부득이한 공사. 우리가 이런 재해가 일어나가고 응급 복구를 해야 될 때 공고를 하고 도급자를 구하고 맡기면 늦어서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바로 직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 재해가 발생해서 응급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서울시청이 직접 공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사찰을 해체, 보수 공사, 고적 발굴 공사. 이런 것들은 만약에 도급자가 공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도 직영으로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군 기밀상 부득이한 공사. 군 기밀상 부득이한 공사는 우리 군에는 공병이 있죠. 그래서 군에서 하는 공사는 이렇게 직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험성과 적당한 감리자가
없을 경우의 공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경으로 해야 될 공사의 종류들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경 공사를 했을 경우 지경 공사의 장점, 단점은 어떻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발주, 계약 등의 절차가 간편하죠. 아예 발주, 계약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식 중에 제일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있을 때 공사비가 원칙적으로 저렴해지고 우수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없다면 이런 내용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 하에 공사비가 저렴하고 우수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입찰 시 일어나기 쉬운 경쟁의 피해가 적다. 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지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발주 등 절차가 가장 간편하다. 입찰 시 일어나기 쉬운 경쟁의 피해가 적고, 그 다음에 짓다가 보면 잘못된 거는 뜯고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응변,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점은 뭐가 있느냐. 단점에는 사무가 번잡합니다. 왜? 건축주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사무가 번잡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공사 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다. 연장 가능성이 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주의 기술력에 따라 공사비 정대가 우려된다. 공사비 정대가 있다. 아니면 정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즉 어느 정도의 관리 능력이 없다면 공사비 정대가 될 수도 있다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료의 낭비. 전문 업자에게 맡기면 총 들어가는 콘크리트 양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낭비 또는 잉여, 가설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봐놔 주시면 되겠습니다.